박정희는 건물 1층 식당의 월세가 2달째 밀린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20년 전 남편을 잃고 2아이를 키우며 버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건물주 할머니가 1년간 월세를 받지 않아준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는 56세가 된 지금도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건물각 층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점검, 복도 전등, 화장실 수도꼭지까지 직접 확인했다. 20년 전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해 이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11월 첫 월요일 아침, 정희는 1층 엄마손 식당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9월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10월도 마찬가지였다. 2달째였다.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10년째 이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월세를 늦춘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명절 전날이면 늘 떡 한 판을 들고 올라와 인사하던 분이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정희는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였고 식당 안은 손님 한 명 없이 조용했다. 순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움직임이 무척 느리고 힘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정희가 다가가자 순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정희는 순자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깊은 피로와 걱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 같은 것들이 주름 사이사이에 깃들어 있었다. 정희는 웃으며 물었다. 괜찮으시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순자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순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남편이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그리고 올여름 외아들마저 출근길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났다고 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수십 년간 식당 일을 하며 만들어진 손이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 후 연락이 뜸했다고 혼자 버티려고 했는데 손님이 줄고 재료비는 오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힘들다고. 월세를 밀린 게 정말 죄송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순자가 눈물을 흘렸다. 정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식당을 나온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20년 전 자신도 저런 표정으로 누군가 앞에 서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될까? 정희는 며칠 동안 순자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건물 관리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순자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희는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2005년 가을이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정희는 당시 36살,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빚이 3천만 원, 그것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 정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다. 아이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했다. 정희는 잠을 자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꿈을 꿨다. 그해 10월 정희는 월세를 낼 수 없었다. 11월도 마찬가지였다.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10통씩 걸려왔다. 정희는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밤이 되면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건물주였던 이순덕 할머니가 찾아왔다. 정희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 할머니는 월세 독촉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김치 한 통과 된장 한 통을 들고 왔다.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천천히 가라고, 월세는 1년 후에 주면 된다고. 사람의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렵다고.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정희는 그날 할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정희는 식당을 지킬 수 있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2년 후에는 밀린 월세까지 모두 갚았다. 5년 후에는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정희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꼭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정희는 건물을 소유하게 됐고 두 아이는 학교를 졸업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제 정희에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정희는 사진첩을 덮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정희는 결심했다. 순자 할머니의 월세를 기다려주기로.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며칠 후 정희는 단골 손님들을 통해 순자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최근 연락이 없다는 것, 할머니가 요즘 많이 수척해졌다는 것, 식당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것. 정희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다. 지금이 바로 20년 전 받은 은혜를 갚을 때라고. 그런데 그날 밤 정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10시 정희는 건물 현관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1층 식당 문 앞에 큰 가방을 끈 여성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성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본 정희는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의 얼굴 왼쪽에 뚜렷한 멍 자국이 보였다. 손목에도 붉은 상처가 있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식당 문을 두드렸다. 곧 순자가 문을 열었다.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여성을 끌어안았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직감했다. 저 여성이 순자의 딸임을.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식당 불이 꺼졌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식당을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곳만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부러 식당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평소에는 집에서 먹는데 그날만은 달랐다. 식당 문을 열자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맞았다. 순자의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어젯밤 CCTV에서 본 그 여성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멍 자국이 더욱 선명했다. 왼쪽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도 부어 있었다.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국밥을 주문했다. 여성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아기를 재우고 있었다. 아기는 생후 5개월쯤 되어 보였다.
연약하고 작은 아기였다. 식사를 마친 정희가 계산하려 하자 순자가 손을 내저었다. 받을 수 없다고, 그동안 월세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받느냐고. 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하시라고, 급하지 않다고. 그 순간 구석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여성이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를 달래는 여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온몸에서 느껴졌다. 정희는 식당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식당 창문 너머로 순자와 딸의 모습이 보였다.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2층 세입자인 약국 사장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아침에 식당에 들렀다가 순자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딸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고,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왔다고. 약국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작은 식당에서 할머니와 딸과 아기가 함께 지내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게다가 요즘 할머니 건강도 좋지 않은데.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국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을 잃고 갈 곳 없던 자신의 모습.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하고 혼자 버티던 그 시절. 그날 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순자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과연 도움을 주는 게 옳은 일일까? 12월이 시작됐다. 정희는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순자를 돕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흔들렸다. 정희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월세 120만 원을 1년간 받지 않는다는 건 1,44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정희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다. 큰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었지만 가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어느 날 밤 정희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시계, 지갑, 안경,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 정희는 수첩을 펼쳤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나왔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이 적어놓은 문구가 있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쓸수록 커진다. 남편이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었다.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라면 무조건 도와주라고 했을 것이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정희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고. 정희는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엄마가 힘들었을 때 도움받은 거 자기도 안다고. 그때 그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라고.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아들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엄마 뜻대로 하라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정희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렇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문제였다. 20년 전 자신이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차례였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순자에게 전할 편지였다. 하지만 쓰다가 찍고
다시 쓰다가 또 찢었다. 어떤 말로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순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결국 정희는 편지 대신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얼굴을 보고 마음을 전하기로. 그게 더 진심이 닿을 것 같았다. 12월 둘째 주 월요일, 정희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였다. 순자와 현주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기는 구석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정희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손을 씻으며 다가왔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현주가 황급히 아기에게로 달려갔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정희는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 말을 꺼낼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 그 사이 정희는 매일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다. 순자와 현주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봤다. 현주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엄마를 도왔다. 아기를 업고 재료 손질을 하고 아기가 자면 홀 서빙을 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오후에는 설거지를 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밤 11시가 넘었다. 순자는 더 힘들어 보였다. 62살의 몸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가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도 보였다. 현주가 엄마를 부축하면 순자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월 셋째 주 화요일, 정희는 오후 3시에 식당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순자와 현주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아기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정희가 들어서자 순자가 반갑게 맞았다. 현주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희는 두 사람을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주도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1년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두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순자가 손을 내저으며 안 된다고 했다. 그럴 수 없다고. 이미 2달이나 밀렸는데 어떻게 더 폐를 끼치냐고. 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을 잃었던 이야기, 두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던 이야기, 빚에 쪼들렸던 이야기, 그리고 건물주 할머니가 1년간 월세를 기다려준 이야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은혜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엔 자신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렵다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주도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았다. 아기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칭얼거렸다. 현주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 수정본이 들어 있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월세 면제라고 적힌 계약서였다. 정희가 이미 도장까지 찍어 놓은 상태였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다고. 이건 너무 큰 은혜라고. 정희는 순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은혜가 아니라고. 자신이 받은 걸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세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기의 옹알이 소리만 식당 안에 울렸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비췄다. 정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천천히 가라고. 급하지 않다고.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정희가 식당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순자와 현주가 동시에 절을 올렸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자신도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계단을 올라가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20년 전 받은 따뜻함을 드디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제대로 한 것 같다고, 당신도 기뻐할 것 같다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엄마 손 식당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소문이 난 것이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 친절한 딸의 서비스, 그리고 아기의 재롱이 식당의 새로운 매력이 되었다. 은서는 이제 생후 9달이 되었다. 뒤집기를 넘어 배밀이까지 시작했다. 식당 한쪽에 놓인 아기 매트 위에서 은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이 웃었다. 단골 손님들은 은서를 보러 오는 것 같았다. 현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 식당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졌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가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거나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정희가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덕분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남편의 가정폭력 증거들이 차곡차곡 모였다.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이웃들의 진술서.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다. 순자는 손주를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은 듯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은서의 웃음소리가 그 슬픔을 조금씩 덮어주었다. 순자는 은서에게 이유식을 정성껏 만들어 먹였고 은서가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는 현주보다 더 기뻐했다. 정희는 일주일에 2~3번씩 식당에 들렀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은서를 잠시 안아주었다. 순자와 현주는 정희가 올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정희는 매번 손을 내저었다. 3월 말 식당에 봄맞이 메뉴가 나왔다. 봄나물 비빔밥이었다. 순자가 직접 캔 냉이와 달래가 들어간 비빔밥이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오랜만에 북적였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순자와 현주가 웃으며 손님을 맞는 모습, 은서가 아기 의자에 앉아 손님들에게 손 흔드는 모습,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정희는 바랐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현주의 이혼 소송이 끝나면 또 다른 변화가 올 것이라는 걸. 현주가 보상금을 받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곳을 떠날지 아니면 머물지. 정희는 그 생각을 하며 가끔 불안했다. 순자와 현주가 떠나면 식당은 어떻게 될까? 순자 혼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정희 자신이 그들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희는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정이 들어 있었다. 은서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일상이 되었고 순자의 건강을 챙기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정희는 식당 창문 너머로 은서가 처음으로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는데 혼자 균형을 잡고 앉아 있었다. 순자와 현주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정희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은서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손주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손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정희는 펜을 들고 오늘의 일들을 적었다. 은서가 혼자 앉았다는 것, 봄나물 비빔밥이 인기였다는 것, 순자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는 것.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정희는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하다고.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정희가 월세를 면제해준 지 8개월이 흘렀다. 4개월 후면 약속했던 1년이 끝난다. 정희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8월 셋째 주 금요일 현주가 정희를 찾아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정희는 현주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이혼이 성립된 것이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양육권은 전부 자신이 가져갔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7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남편이 운영하던 IT 회사가 성공해서 자산이 많았고 가정폭력과 외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고. 정희는 현주를 안아주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현주는 정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날 이후 며칠간 식당은 조용했다. 현주와 순자가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 정희는 알고 있었다. 7억이라는 돈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일주일 후 현주가 다시 정희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순자도 함께였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았다. 현주는 결정했다고 말했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은서와 함께 살 거라고. 하지만 매일 식당에 나와서 엄마를 도울 거라고. 순자는 식당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곳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10년 넘게 지켜온 곳을 떠날 수 없다고. 현주가 근처에 살면서 도와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 곧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현주는 밀린 월세를 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면제받은 1,440만 원과 처음에 밀렸던 두 달치 240만 원, 그리고 앞으로의 월세까지 제대로 내겠다고.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밀린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자신이 이미 약속했다고. 1년간 받지 않기로 했으니 그대로 하겠다고. 현주가 보상금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다고. 현주와 순자가 동시에 손을 내저었다. 그럴 수 없다고.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약속대로 올해 11월까지는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와 순자가 돌아간 후 정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정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12월부터도 월세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지금 하면 두 사람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 정희는 결심했다. 11월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때 가서 진심을 전하자고. 지금은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게 먼저였다. 8월이 끝나갈 무렵 현주는 작은 아파트 계약을 마쳤다. 순자의 식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이사 날짜는 9월 초로 잡았다. 정희는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현주가 정중히 거절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이사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다. 현주가 많이 강해졌구나.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12월 이후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11월이 다시 왔다.
정희가 순자에게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달이었다. 약속대로라면 12월부터는 월세를 받아야 했다. 현주는 은서와 함께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은서를 데리고 식당에 나와 순자를 도왔다. 은서는 이제 돌이 넘어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식당 손님들은 은서가 걷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 식당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다. 순자의 음식 솜씨와 현주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은서의 귀여운 모습이 식당의 명물이 되었다. 11월 둘째 주 화요일, 순자가 정희를 찾아왔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정희는 그 봉투를 보고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밀린 월세였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1년간 면제받은 1,440만 원과 처음에 밀렸던 240만 원, 총 1,68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순자는 말했다. 이제 받아달라고, 자기들도 이만큼 준비했다고.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12월부터도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순자가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이미 1년이나 받지 않았는데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천천히 설명했다. 20년 전 자신을 도와준 건물주 할머니도 그랬다고. 1년만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5년 내내 월세를 깎아주었다고. 정희가 빚을 갚고 안정될 때까지 계속 도와주었다고. 정희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그때 자신에게 해준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은 지금 그 말을 실천하는 것뿐이라고. 순자와 현주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고.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신세지기 싫어하던 순자였다. 혼자 힘으로 살아온 순자였다. 하지만 이 은혜만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정희는 순자를 꼭 안아주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과 아들을 잃고도 버텨야 했던 그 시간들. 딸이 상처 입고 돌아왔을 때 받아 안아야 했던 그 순간들. 손주를 돌보며 식당을 운영해야 했던 그날들. 그날 오후 현주도 정희를 찾아왔다. 엄마에게 들었다고. 12월 이후에도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현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희는 웃으며 답했다. 갚을 필요 없다고. 대신 나중에 현주도 누군가를 도와주면 된다고. 그렇게 마음이 돌고 도는 거라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사장님처럼 살겠다고.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대로 한 것 같다고. 당신도 기뻐할 거라고.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1층 식당을 내려다봤다. 불이 켜진 식당 안에서 순자와 현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은서가 식당 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받은 것을 돌려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20년 전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제대로 갚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갚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다.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랐다.
정희는 남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받은 것을 나누며 따뜻하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